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앞의 영상 시창작에서 감동 창출의 원리 일부에서 5가지 감동 창출 원리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동 창출의 원리 제2부로 5가지 감동 창출 원리의 실전 단계입니다. 감동 창출을 이루기 위한 4단계의 글쓰기 훈련법, 그리고 시와 시조, 한시, 하이쿠 등의 시 장르별로 구체적으로 감동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살펴본 시 창작에서 감동 창출 원리를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를 감동적으로 쓰기 위한 핵심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서의 의미의 방향이 부드럽게 바뀌도록 시 전체의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인은 다음 4가지 단계로 글쓰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1단계는 추상어를 감각으로 변환하는 일입니다. 시 초고를 썼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추상어들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외로움, 슬픔, 두려움, 그리움, 아픔, 행복, 이런 말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의 장면, 사물, 동작, 냄새, 빛으로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불 꺼진 골목에서 한 줄기 바람이 허공을 훑고 가는 장면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한다든가, 슬픔은 마루 끝에 아직도 젖어 있는 신발 한 켤레 같은 표현, 기다림은 아직 식지 않은 찻잔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온기,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시가 점점 감정의 설명이 아니라 감정의 풍경, 이미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의미적으로 알겠다가 아니라 느껴진다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감동 창출의 훈련으로 두 번째는 독자의 예상선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를 쓸 때 마지막에 반전을 넣어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전이 감동이 되려면 그 전에 독자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평탄한 길을 먼저 깔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평범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편이 좋죠. 이미지와 정서의 방향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말고 일정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독자가 이 시는 이런 톤이구나 하고 안심을 할 때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예상선이 생기면 마지막에 살짝만 비틀어도 큰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선이 없는 반전은 그냥 의외의 전개일 뿐 감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한 줄에서 한 약 15도 정도만 방향을 틀어라 라는 것입니다. 반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확 뒤집는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감동은 15도 정도의 작은 방향 전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풍경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그 풍경 속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거나 그 사람을 말하던 시선을 마지막에 나나 또는 너로 가져오거나, 감정을 나열하다가 한 줄에서 철학적인 깨달음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고통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그 고통을 예술이나 희망으로 전환시키거나, 세밀한 묘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줄의 침묵으로 마무리하거나, 이처럼 방향 전환의 폭은 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전환이 지나치게 크면 독자는 공감이 아니라 이건 너무 튀는 전개 아닌가라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감동을 만드는 반전은 섬세한 아주 작은 비틀기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감동 창출을 위한 글쓰기 훈련 네 번째 단계에는 마지막 줄에 설명을 쓰지 말고 여백을 남겨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시를 다 쓰고 나면 많은 분들이 끝에서 자기 시를 스스로 해설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슬펐다 라거나 이것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는 표현, 또는 그것이 인생이다 와 같은 이런 문장은 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감동을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줄에서는 설명을 지우고 여백을 남기셔야 합니다. 뭐뭐였다, 뭐뭐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가감히 빼고 관계, 감정, 의미를 직접 정의하지 말고 장면이나 이미지 또는 한 줄의 침묵으로 마무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시조에서 종장을 명사형 종결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법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앞에서 본 시에서처럼 창밖에 비가 왔다, 이 한 줄이면 그 앞에 있던 모든 분위기와 관계 그리고 감정이 독자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줄은 시인의 결론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이 시작되는 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원리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시의 형식별로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시나 시조, 한시, 하이쿠, 시의 장르는 다양하지만 감동의 구조는 결국 네 가지의 공통 원리를 공유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 그리고 감각화, 그리고 여백을 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긴장 구조를 형성하는 것. 이 네 가지 원리가 모든 시 장르에서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 시 장르 형식에 따라서 그 원리가 드러나는 어떤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먼저 자유시를 보겠습니다. 자유시는 문장 하나가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죠.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행가리와 문장의 길이, 리듬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의 핵심은 문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미세한 전환에 있습니다. 처음 몇 행에서는 비슷한 분위기와 정서를 유지해 갑니다. 쭉 슬픈 톤이면 계속 슬프게, 쭉 일상적이면 계속 일상적으로, 그렇게 독자가 익숙해졌을 때 어느 문장에서 시선이나 의미, 정서가 슬쩍 방향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내내 풍경만 그리다가 마지막에 문득 그 풍경 속에서 오래전의 나를 본다 같은 한 줄이 들어오면 독자는 앞부분을 모두 다시 떠올리게 되죠. 자유시는 이렇게 문장 하나로 전체의 의미를 뒤집거나 깊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시는 어떨까요? 한시는 풍경 묘사에서 내면의 고백으로 급전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한시는 전통적으로 자연을 많이 노래하죠. 산이나 강, 달, 바람, 낙엽, 강물 같은. 그래서 초반에 몇 구절은 이런 자연 풍경을 아주 차분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는 아, 풍경을 노래한 시구나 하고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시인의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두보의 등고라는 시에서, 한 시에서 만리타향 병든 몸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죠. 그 이전까지는 바람, 낙엽, 강물 같은 외부 풍경만 보였다면은 이제는 그 풍경 속에 홀로 서 있는 병든 자신의 몸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독자는 깨닫게 되죠. 아, 이 풍경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시인의 고독과 서러움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한시의 감동은 바로 이렇게 풍경에서 자아로 시선이 급전하는 데는 순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하이쿠는 어떨까요? 일본의 하이쿠는 정적인 상황에서 동적으로 이어지는 감각의 충돌을 구사합니다. 하이쿠는 17음절이라는 매우 짧은 형식의 시입니다. 그래서 긴 설명이나 복잡한 이야기 대신 딱 한 번의 어떤 감각적인 충격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매우 고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연못이나 적막한 땅, 어떤 조용한 정원 같은 그런 어떤 고요한 장면을 먼저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그 고요를 깨뜨리는 어떤 작은 움직임 하나를 넣습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가 첨벙하고 뛰어드는 순간에 어떤 물소리를 나타내거나 또는 물이 떨어지는 잎사귀라든가 새 한 마리의 어떤 날개짓 같은 것, 그런 움직임이죠. 정적인 이미지와 이렇게 동적인 이미지가 딱 부딪히는 순간 독자는 세계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쿠의 감동은 설명이 아니라 감각의 전환에서 나옵니다. 시각에서 청각으로, 정적인 상황에서 동적으로,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짧은 시 속에서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조는 어떨까요? 시조는 종장의 비약, 그리고 침묵이 주는 어떤 철학적인 울림을 어떤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세 마디로 이루어진 정령시죠. 그래서 초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열고, 중장에서는 그 정서를 쌓아 나가고, 종장에서 의미를 튀어오르게 하는 어떤 것이죠. 바로 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은 특히 종장에서 절정을 맞게 되는데요. 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정서와 이미지를 한 번에 끌어안고 조용하지만 힘있게 방향을 바꾸거나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도약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슬픔을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다시 피어날 것을 믿는다 라거나 삶의 고단함을 말하다가 이 모든 걸 견디는 것이 곧 나의 길이다 라는, 또는 묘사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그것은 사실 내 마음의 그림자였다 라고 비유하는 방식이죠. 중요한 것은 시조의 종장은 결코 떠들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한두 엄보에서 말을 조금 삼키듯이 여백과 침묵을 남기며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감동은 말하지 않은
종장의 울림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의 형식은 달라도 감동을 만드는 핵심 원리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하는 의미나 정서, 시선이 이동하는 순간을 말하고, 감각적인 표현은 추상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백을 두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 자리에서 독자의 해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뜻이고요. 긴장을 강조했죠. 긴장은 시작과 끝이 하나의 인식으로 수렴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작동될 때 형식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유시든 시조든 하이쿠든 한시든 모두 시의 시적 감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부와 2부에 걸쳐 감동 창출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은 감동은 설계된 순간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죠. 시는 감정을 그때그때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설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 한 편이 감동을 줄 때 그것은 우연히 잘 써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정의 흐름을 하나 그어놓고 그 위에 이미지를 차곡차곡 올려두고 너무 많이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여백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한 줄에서 시선과 정서, 의미의 방향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비틀어 줄 때 독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작은 떨림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가슴이 아주 조금 덜컥하고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미세한 떨림이 바로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은 결코 큰 목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한 줄, 전환의 아주 미세한 틈,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침묵에서 감동은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의 울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시를 쓰고 다시 백지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의 시 속에서도 이 작은 전환의 순간들이 깊은 감동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